오늘은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베니스 특허법 분석을 통한 특허 제도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논문은 제가 20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에 특허법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논문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과연 특허 제도의 역사적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베니스 공화국 특허권이 가지는 특허 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어떻게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 탄생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베니스 특허 제도의 탄생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컨대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인 정치학에서 히포다무스라는 사람이 국가에 유용한 물건을 발견한 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데서 기원을 찾기도 하고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 특허법에 상당히 그 영향을 주었다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례는 1624년에 영국에 제정된 The Statute of Monopoly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이 법의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법이라기보다는 독점법입니다. 독점법. 그래서 오늘날의 독점금지법에 해당되는 법으로 영국에서 그 당시에 그 왕이 독점권을 남발하면서 발생하는 그 사회적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고 그 결과 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특허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법 조항 중에 하나가 다른 독점은 뭐 못하게 하지만 특허에 대해서는 발명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겠다라는 뭐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오늘날 성문화된 세계 최초의 특허법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영국의 이 법이 일본에서 전매조례라고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서 상당히 그 특허법 제도의 기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하는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은 사실은 영국의 그 독점법보다 더 연도상으로도 앞서 있고 내용상으로도 뭐 독점금지법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영국의 전매 조례를 세계 최초의 특허 제도로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베니스 공화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공화국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공화국에서 그 당시에 발명에 대한 어떤 권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피렌체 공화국 같은 경우에 1421년, 그러니까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이
74년이니까 오래전에 그 이전에도 특정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죠. 예컨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피렌체에 있는 그 피렌체 성당이죠. 그걸 여기 보면은 이 성당의 건립을 여기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 동상에 있는 브루넬레스키라는 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그 건축을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당이고, 지금 이제 피렌체 관광을 가면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보죠. 그래서 이 건설을 하는 이 사람에게 피렌체 공화국이 1421년에 브루넬리스키한테 대리석을 수송하는 배, 그러니까 대리석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걸 배에 싣기 위해서는 이 배가 상당히 특수한 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배에 대한 이제 특허를 부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특정 발명을 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시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한 사례가 를 특허 제도, 오늘날의 특허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소지가 있긴 있겠죠. 그럼 오늘 강의를 베니스 특허법이 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설명해 보면은 일단은 그 영국의 전매조례보다 더 연도도 앞설 뿐더러 그 내용도 상당히 그 발명의 보호에, 그리고 어떤 권리 부여에, 일종의 그 독점권 부여에 를 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베니스 특허 제도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피렌체 공화국처럼 특정 발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뭐 권리를 부여하거나 길드가 자기가 자체적인 규정으로 부여하는 그런 사례는 있지만,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은 국가의 그 법규 형식으로 제정이 됐다는 거죠. 어떤 의회 비슷한 그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일반적인 모든 발명은 일단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 특허법하고 상당히 그 오히려 그 영국의 전매조례보다도 더 현대적인 그런 조항을 가진 모습이라고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법의 영향이죠, 영향. 뭐 아주 옛날에 무슨 특정한 그 어떤 조그만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이 베니스 공학 특허법은 16세기에 빠르게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로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 유럽에 특허제도라는 개념을 전파됐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유럽에 많이 퍼져 나갔고,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특허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한 나라들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영국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은 그 상당히 현대 특허 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을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독점권을 준다는 그런 현대 특허법의 중요한 요소를 다 담고 있어요. 짧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현대 특허법의 실질적인 모태로서 영국의 전매조례보다도 오히려 이 베니스 공화국 특허 제도가 그 근대 현대 특허 제도의 기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특허 제도를 쭉 그 역사를 보면은 1791년에 제정된 프랑스 특허법은 이 특허를 한 일종의 소유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우리가 특허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 베니스 공화국 특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꼽는다면은 영국의 전매조례보다는 1791년 제정된 프랑스 특허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특허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1474 년이라는 그런 그 특정 시기에 왜 그 베니스 공화국에서 다른 유럽에서는 인제 특정 정치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임의적으로 막 주고 길드가 주고 이런 것과는 달리 국가에서 1474 년에 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인제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베니스 공화국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우수했다. 그 오래전에 의회가 있었고, 상당히 좀 민주적인, 물론 한계가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화국을 운영해 왔던 이 베니스 공화국, 이 시스템이 가진 우수성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 의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고 실시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1453년 동로마라고 하죠.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날의 그 이스탄불이죠. 이게 인제 그 이슬람에 의해서 인제 멸망이 되죠. 요게 인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에 많은 기술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동서 그 교류의 중심이 되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멸망을 하니까 여기에 살던 많은 기술자들이 상당히 그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베니스 공화국이 이러한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상당히 자기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러면 한번 그 우리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진은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성당, 이 성당이고, 여기가 이제 그 당시 동로마에 황제가 살고 있던 그런 성당이 되겠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기가 이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옆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 면, 그러니까 내륙의 요 한쪽 면만 철저하게 막으면은 함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구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름만 살아남은 그런 상태에서도 1453년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오스만 세력, 이슬람 세력에서 이제 그 1453년에 결국은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동로마 수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다가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다가 성벽을 아주 단단하게 쌓은 거죠. 여러 겹으로. 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무너지면은 밤새 또 다시 또 복구를 하고, 무너지면 복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어떻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컨대 요 배들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렇게 배들이 가면 여기 공격하기가 쉬울 텐데, 이 그 동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바다 밑에
철사 같은 걸 다 깔아 놓고 배가 쏙 들어오면은 그 철사를 갖다 밀어 올려 갖고 배를 이렇게 침몰시키는 것들은 일로 못 들어갔어요, 일로. 그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이 가까운 데서. 근데 이 그 이슬람의 그 오스만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여기 있는 산을 갖다가 그 배들을 갖다가 다 이 산을 넘었어요. 배들을 끌고 가 가지고. 여기다가 배를 갖다 놓고 여기서 공격을 한 거죠. 아주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것도 인제 그 하나의 유효한 전략이고, 또 하나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어떤 그 요인이 있는데, 헝가리 사람이 그 대포 기술자가 있었어요. 대포 기술자가. 이 사람이 인제 동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대포, 어마어마한 대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동로마 황제가 거절을 했어요. 사실은 동로마 황제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헝가리 기술자가 이 오스만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오스만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포를 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인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과학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현대 그 전쟁은 거의 과학 기술, 무기의 그 현대뿐만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 발간된 총균서에 보면은 결국은 서양이 동양을 정복한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무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결국은 근데 당시에 인제 재밌는 게 이 그 이스탄불 요게 있는 데에 대해서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이 굉장히 이권이 많았어요, 이 관련돼서 동로마. 왜냐면 동로마가 멸망하면은 베니스 공화국이 무역 국가였는데 동방에 있는 이 그 물건을 지중해를 통해서 서방에 전달해 주는 그런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멸망해 버리면 상당히 지장을 받는 거죠, 오스만 세력이 정복을 하니까. 그래서 그 군사적인 지원을 좀 하기도 하고, 당시에 여기를 이 수비를 했던 수비 대장이 베니스 공화국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싸우다가 결국은 막바지에 탈출을 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장군이 베니스 공화국으로 가서 이 베니스 공화국 사람들한테 이런 무기가 가지는 중요성, 이런 외국의 기술자들을 도입하는 거가 얼마나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베니스 공화국의 정치인들한테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제 순수한 개인적 추측입니다. 뭐 어떤 학자가 그걸 검증하거나 제가 그걸 갖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추측인데, 한번 그 기록을 한번 찾아가 볼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이게 베니스 공화국 그 서가에 가서 한번 좀 뒤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하나의 과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과의 무역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예. 그다음에 또 또 어떤 그 원인이 있냐면은 어 그 15세기 말에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무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니스 공화국으로서는 그 국가 발전의 전략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무역이 중심이었는데 뭔가 그 새로운 산업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53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후에 베니스가 당시에 그 조그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이었어요. 베니스 공화국으로서 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상정해 가지고 압도적인 그 표차로 찬성 116표, 반대 10표, 기권 3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니스 공화국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발명 보호에 대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식을 일찍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용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9가지의 그 도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몸을 닦음, 군자가 현명한 사람을 높임, 친족을 사랑하고 훌륭한 신하를 공경하고 여러 신하들을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기고 일반 백성들을 자식과, 이거 뭐 전통적인 뭐 유교의 주장이죠, 원리죠. 그 왕이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근데 상당히 재밌었던 게, 놀라웠던 게, 많은 기술자들을 자기의 나라로 오게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회유한다. 뭐 포용. 7번째. 많은 기술자들을 자기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중국의 중용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니스 공화국은 이러한 생각을 제도화한 나라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동양의 중국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제화가 돼서 작동을 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2000년 전에 한번 베니스죠. 지금 공화국이 아니라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카누 여기 이것도 타보고 곤돌라도 타보고, 요렇게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국의 호수가 있어가지고 걸어다니기 되게 이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택시가 있는데 택시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그 택시가 아니라 배예요, 배. 그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 근데 이제 관광을 하는데 재밌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리공장에 데려가더라고요, 유리공장에. 그래서 진짜 지금도 관광을 가면은 유리를 갖다가 불어서 만드는 그런 공장 견학을 시켜주는데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글라스가. 유리 글라스가. 근데 이 당시에 1474년 당시에 베니스가 세계 최고였대요, 이 글라스 제조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을 만드는 데는 이런 그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 이걸 보호할 이 실익이 있었던 거,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고려 청자가 지금 그 기술이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다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베니스 공화국은 지금도 이제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그 특허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그 기술의 보호 내용을 기록하고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려시대에 특허법이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고려 청자에 대한 기법을 문서에 기록했을 거고,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와서 베니스 공화국이 지금 현대 유리글라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려 청자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베니스 공화국에서 어떤 배경으로 해서 특허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론은 이거죠.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이 뭐냐 도대체, 이 내용인데, 이거는 그 나종갑 님이 쓴 특허권의 역사적 변화와 자연적 권적 재산권으로서의 특허법의 변화라는 이 논문에서 이 번역된 부분을 제가 다시 수정 보완해서 여기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들 중에 창조적인 장치를 발견 및 발견하기 좋아하는 천재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권위와 능력에 세상 여러 곳에서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당시에 베니스 공화국이 엄청났어요. 지금의 말하면 뉴욕이나 비슷했죠.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하고 세계 최초로 뭐 은행이라든지 뭐 외국에 파견 대사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만들어냈죠. 이게 뭐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만일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작업과 장치들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발명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들 사회에
더 큰 이익과 효율이 되는 발명을 만들고 실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베니스 공화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발명을 해서 이걸 실시를 하면은 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입법 목적을 이제 위에 얘기를 해 놓는 거죠. 본론에 들어가면은 따라서 본위원회의 권한으로 본도시에서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새롭고 독창적인 장치를 실시할 모든 사람은 장치를 완성시켜서 이를 사용하고 작동할 수 있었을 때 복지위원회의 사무실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재밌는 게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베니스 공화국에서 새로운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미 동로마에서 뭐 만들어졌던 발명이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베니스 공화국에서만 새로우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의 목적은 기술자를 끌어오는 거였죠. 세계 최초의 발명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술 혁신을 위한 오늘날의 특허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끌어올리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게 무기한이 아니라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그 발명가의 동의나 허락 없이 앞서 언급한 장치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토와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금지된다. 한시적인 권한을 줬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죠. 결국은 10년 지나면은 모든 베니스 공화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오늘날 현대 특허법하고 관련이 있죠. 지금 10년이 아니라 어, 그, 맥시멈 출원 후 20년까지 보호를 하게 됐죠. 우리 현대 특허법에 따르면은. 그리고 보호하는 시점은 그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한 등록부터 끝나는 시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심사를 빨리 받은 발명은 이익이에요. 20년 다 거의 누릴 수 있고, 만약에 뭐 심사 기간이 늘어져서 뭐 5년이 심사 기간이다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15년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특허 제도의 보호 기간이 기준이 약간 이상한데, 이 베니스 공화국은 그게 아니라 모든 발명이 다 10년이에요, 10년. 네. 또한 만일 누구도 이에 대해 관하여 위반을 실시한다면은 앞서의 발명가는 그 침해자로 하여금 발명자에게 100두카를 지급하도록 할 도시의 행정장관에게 그를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장치는 즉시 파기된다. 그러니까 100두칼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법의 중요성은 다른 거보다는 어떤 권리를 갖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반했을 때 뭘 주느냐, 구제수단이 중요하죠. 구제수단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뭐 독점을 준다? 근데 뭐 구제수단이 없다 그러면 뭐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은 아주 정확히 102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치를 다 이제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그 장치를 부셔가지고 다음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하고 유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정부의 권한과 재량으로 정부가 그러한 장치와 기기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특정한 경우에 정부한테 발명의 사용권을 주는군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 베니스 공화국이. 그래서 그 발명에 대해서 사용할 판단이 서면은 그때는 발명자의 동의 없이 그냥 국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러한 제도가 있죠. 뭐 발명 그거는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강제 실시권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영구 조항에서 그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이 법을 보면은 거의 뭐 우리 한국의 특허법하고 매우 유사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특허법이 거의 현대 특허법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 틀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국의 전매 조력을 해도 오히려 이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을 우리가 굳이 특허법의 역사적 기원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영광을 베니스 공화국의 영국이 아니라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탈리아 학자들은 영국의 전매조례가 과도하게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하고 우리 특허법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 한번. 목적 비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베니스 공화국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렇죠? 뭔가 기술 개발과 기술 확산을 통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등록 요건에서도 공화국 내에 새로우면 돼요. 베니스 공화국. 그렇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워야 돼요. 국내외에서 새로워야 돼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법 개정 전에 예전에는 전 세계적 기준이 아닌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발명가들 발명만 과도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등록 요건으로도 장치를 완성시켜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국 특허법에도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특허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상당히 유사해요. 뭔가 발명에 대해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은 특허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작동해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걸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특허법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호 대상을 발명이라는 인벤션이라는 추상적인 거를 우리가 보호를 하죠. 근데 이제 벤성공화국은 이제 기기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보호 대상이 무용의 대상인지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벤성공화국 특허법은.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범위는 우리 법은 특허 청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벤성공화국 특허법 보면은 대상 장치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장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도 규정이 없어요. 우리는 양도 규정이 있어갖고 이게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걸 갖다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양도하는 게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기업에 양도하는 게. 이게 소유권의 긍정적 기능이죠. 차이점이 있고. 권리침해 행위는 만드는 거였습니다. 베니스 공화국은. 근데 지금 한국의 규정을 보면은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하는 행위까지 들어가서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특허를 갖고 있으면은 누군가 외국에서 수입해도 이건 침해라고 보여져요. 정부의 재량권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비상시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실시, 강제 실시권. 그래서 그 전에 독감이 유행했을 때 일부 국민들 그런 주장이 있었죠. 타미플루에 대해서 강제 실시권을 발동을 하자 있었는데.